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 우리 아이 제142호. 2025년 가을,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여는 창 반구천의 암각화. 과거를 품고 시간의 강을 흘러 미래를 열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합니다.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세상과 통하는 신기한 창을 열어두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빛이 인사하네요. 창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휘파람을 불어주었더니 세상으로 날아가 바람과 함께 반짝입니다. 창은 마법을 부리며 무궁무진 이야기 넘쳐나는 책이 되었다가 하나하나 챙겨주는 엄마 같은 마음이었다가 초롱초롱 시선이 모인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특집 1.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반구천의 바위 고래와 노래하다. 글 강보경, 두동초등학교 교사. 2025년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청, 지자체 등은 반구천의 암각화 교육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며 반구천의 암각화 이해 및 홍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높이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누구보다 환영하는 두동초등학교의 반구천 암각화 교육활동 현장을 돌파보자.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스스로 마을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 속 학습활동으로 구상하여 알차게 활동해온 학교가 있다. 바로 두동초등학교이다. 두동초등학교는 마을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속으로 깊이 스며들며 다음과 같은 주제로 2년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반구천의 바위고래는 숨을 쉬고 싶어요. 지난해 활동은 예술가와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 바라보기, 역사학자와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 바라보기, 아이들의 눈으로 반구천의 암각화 바라보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마을의 그림 예술가를 초청하여 반구천 암각화와 관련한 창의적 감성을 일깨우며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을 통해 친해질 수 있도록 박물관과 반구대 암각화에 직접 가서 살피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심이 없던 아이들까지도 한 번 더 반구천의 암각화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의 싹을 틔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소중한 우리 유산을 좀 더 홍보하고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과 학교 교육 공동체 모두의 도움으로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홍보물인 부채를 제작하여 지역 행정기관, 학교, 교육청 등에 전달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 과제 수업 나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반구천 암각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교육부와 EBS가 함께 선정한 2024년 행복한 함께 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반구천의 바위 고래, 아이들과 노래하다. 올해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염원, 반구천 암각화의 보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 위해 주요 흐름을 잡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춤풀이로 시작하여 반구천 암각화 타일 벽화, 반구천 암각화 음원 제작, 반구천 암각화 홍보 동아리 활동, 반구천 암각화 뮤지컬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통합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과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들의 과제. 2025년 7월 울산 미래교육박람회 수업 나눔관에서 2학기 운영 성차례를 열었다. 관심을 가지는 타 시도분들을 비롯하여 반구천의 암각화 과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분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모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차례 고민한 고래 솥대를 함께 만들어보면서 성찰의 깊이를 더하였다. 두동초등학교의 과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여름 반구천의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두동초 아이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일인 듯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다. 마을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자부심은 곧 마을 성장의 뿌리가 되며 이것이 마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두동초등학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비롯하여 소중한 마을의 유산을 찾고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는 마을을 살리는 힘이 될 것이다. 특집 2.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글 장영숙, 울산동부도서관 주무관. 책으로 피어나는 일상 울산동부도서관. 학창시절 언덕을 오르던 그 길은 늘 특별했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바람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만이 귀를 채우던 순간 그곳은 마치 세속과 단절된 작은 세계 같았다.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듯 설레는 마음으로 향하던 그 장소엔 책보다 먼저 마음이 열리는 풍경이 있었다. 울산 동부 도서관은 그런 기억을 닮아 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세대와 감성이 만나는 문화의 언덕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책 소풍, 도서관에서의 북피크닉, 햇살 좋은 주말, 도서관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풍경.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매트 위에 앉아 책을 펼치는 모습은 도서관이 단순한 실내 공간을 넘어 문화의 쉼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에서의 북피크닉은 야외 활동과 독서를 결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봄과 가을, 도서관의 잔디광장은 책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도서관은 텐트, 캠핑 의자, 매트 등을 준비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책 읽는 시간이 곧 가족과 소통이 되고 자연 속에서의 독서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 아이들과 부모는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책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따뜻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지식의 저장소를 넘어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바로 울산 동부 도서관이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의 목소리로 자라는 독서 자신감, 곰돌아, 책 읽어줄게. 곰돌아, 책 읽어줄게 라는 도서관 안별도의 아늑한 공간에서 어린이가 곰 인형에게 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책을 듣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직접 전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역할이 바뀌며 자신감과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키워간다. 내성적인 아이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어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곰 인형이라는 친근한 매개체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책과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단순한 낭독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언어 발달에도 도움을 주며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곰 인형과의 교감을 통해 책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문화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림책 읽기의 새로운 방식,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는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단말기를 활용한 스마트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고양이를 통해 책과의 첫 만남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고양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으면 화면과 함께 그림책이 자동으로 읽혀 아이들은 눈과 귀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닌 책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독서 활동으로 유아의 언어 발달과 상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는 영유아 자료실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동구권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기기를 대여하고 있다. 언덕길을 따라 도서관을 나서는 길, 가방 속엔 책 한 권, 마음속엔 따뜻한 기억이 남는다. 잔디 위에서 가족과 함께 읽은 이야기, 곰 인형에게 속삭이듯 들려준 내 목소리, 고양이 단말기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아이의 모습. 이곳은 책을 넘기는 손끝보다 사람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공간이다. 도서관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울산 동부 도서관이 처음 알려주었다. 다시 오고 싶다. 그 언덕 위의 작은 세계로. 특집 3.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글 손서윤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존중과 환대의 마음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 지역의 기억을 수업 언어로 바꾸다. 지난 7월 울산의 교사들이 연수원의 문을 두드리자 마을을 향한 교실 밖 배움의 여정이 시작됐다. 울산의 여러 행정구역이 품은 공간과 시간, 삶의 이야기는 낯익지만 낯설었다. 연포동이 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한 건 알았지만 마을 이름에 소금염자가 왜 들어갔는지는 몰랐다. 주전에서 전복회를 먹으면서도 해녀는 제주에만 있다고 여겼다. 교사들은 그 여정의 길 위에서 지역의 기억을 수업 언어로 바꾸고 배움의 구조를 새로 짰다. 마을에 대한 교육이 단순 체험이나 현장 학습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 마을 주민과 교사를 손님으로 모셔서 질문하고 경청하며 교육과정의 결을 펼쳐냈다. 그 만남의 바탕은 바로 존중과 환대였다. 소금과 노동의 기억, 연포동 옛 염전 이야기. 2025년 행복한 오후 에듀마켓 직무연수 2기 둘째 날, 전 영포초 교사와 소금포 역사관 해설사를 마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다. 연포동 옛 염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실패한 수업을 함께 돌아보았다. 연포라는 지명에는 오랜 기억이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매립되기 이전 이곳에는 넓은 염전이 있었고
자연 방식으로 끓여낸 울산 소금은 조선시대 상등품으로 꼽혀 전국에 퍼져나갔다.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해설사 어르신은 이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문서를 번역하고 자료를 모아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자료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글과 그림은 낯설고 어려워 관심을 오래 붙들지 못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수업은 실패로 평가되었으나 실패를 함께 돌아본 덕분에 우리는 교육과정 속에서 마을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었다. 전 영포초 교사도 소금포 역사관과 연계해 마을 이야기를 수업에 담으려 애써왔다. 그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해설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노력과 전문성에 존경을 전합니다. 교사와 해설사가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 학습 자료와 수업안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연수는 분명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어느새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바다를 품은 삶, 주전 해녀조합 이야기. 또 다른 날의 손님은 주전의 해녀와 동구청 마을교사였다. 최근 드라마 속 제주해녀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지나치게 애달프다. 주전의 해녀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삶을 이해했다는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편견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타인의 삶을 존중하려면 편견 없이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을 교실로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 해녀 선생님은 나는 해녀라는 직업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퇴가 없고 연봉도 적지 않아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 않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직업을 자녀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허리에 찬 납은 20kg이 넘는다. 깊은 바닷속 바닥 가까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자식을 위해 해녀들은 묵묵히 바다에 몸을 맡겨왔다. 그는 다음 세대 해녀를 위한 나자매를 조직하는 데 조력했고 해녀의 노동 인권 향상과 지역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언젠가는 해녀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해녀는 애달픈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직업인 해녀를 교육 소재로 기획한 마을교사가 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그녀는 해녀들이 바다를 정화하고 갯닦기를 하며 동료를 아끼는 삶의 태도, 생의 터전인 바다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 자체가 곧 생태환경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녀 역시 제주 자료나 검색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울산의 해녀를 직접 만나면서 마을 교육이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문을 연다는 건 새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거나 교실로 들어서는 이들을 맞이하거나 문 밖에 선 이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서는 일. 그렇게 마주한 삶과 이야기는 교실 안의 학생들에게 조용히 스며든다. 문을 경계로 안과 밖은 결국 이어져 있다는 자각,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며 그 자각을 담아내는 그릇이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오늘도 세상을 배우고 고민하며 성장해 간다. 특집사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눈 감고 학교를 떠올리면 아이들이 어울려서 해사하게 웃고 있는 싱그러움과 배움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생동감이 먼저 느껴진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은 서로가 전혀 알 수 없던 다른 세상의 사람이 함께 한 곳에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라는 작은 세상 속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룡중학교 우정숙 교육복지사를 만나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 사례 관리에 중심을 두면서 적극적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다.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영역인 사례 관리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중장기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 관련 학교 구성원과 민관 협력이 함께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한다. 깊이 들여다보는 눈과 이어주는 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양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학력 지원을 위해 진단을 하다 보면 아이가 가진 복합적 어려움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와 가정은 대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자신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구성원이 그런 아이를 조기 발굴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돕는다. 교육복지사는 발견된 아이를 세심하게 돕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필수로 한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고 그래야 촘촘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가정 환경과 학습 환경을 살핀 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거 환경 개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꿈과 재능 지원을 위한 장학금과 후원금 등 다양한 자원망을 통해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손길 덕분에 처음에는 방어적이던 가정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가정과 학교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함께 손을 맞잡게 된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잘 지내기 위한 배움. 코로나 기간 학습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이 무너져 학교 적응력이 낮아진 아이들이 많아졌다. 교육복지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학생을 담임교사와 발굴하여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목적으로 혼자서도 잘해요. 함께하면 더 잘해요. 라는 프로그램은 몸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남학생을 위해 체육교사가 직접 출동해 면도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했다. 교육복지사는 아이들과 미용실에 가서 샴푸 방법과 자신의 선호에 맞는 머리 모양을 찾고 가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이들은 손빨래, 옷 개기, 장보기 기본 요리, 외식 체험, 체력 단련, 청소, 집단활동을 경험하며 자립기술 향상과 함께 배려와 존중을 배우며 혼자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힘을 키워갔다. 자신만의 빛깔로 피어나는 꿈. 아이들은 학습이 무너지면 무기력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한다. 학습 문제가 지속되면 학업 중단의 위험이 커지고 은둔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일일 상담제를 통해 맞춤형 학습과 사회성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 학기 초부터 뜨거운 여름 방학까지 쉬지 않고 노력한 화답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15분 이상도 견디지 못하던 학생이 집중력과 더불어 학습 의욕이 올라온 모습을 보면 이 시간의 진가를 느낀다.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진 재능이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과 지역사회 자원망을 연계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돕는다. 더불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춘 진로 체험을 제공하여 더 넓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보도 읽지 못하던 학생은 타악기 동아리에 들어가 최근에는 각종 크고 작은 지역사회 공연에 참가하고 있다.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가고 있다. 적절한 양분과 환경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꿈을 제한받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이다. 한 씨앗에서 새싹이 트고 새싹이 나무가 되어 꽃과 열매를 맺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나로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학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특집 5.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한 방울씩 채워가는 맞춤형 배움,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 이 세상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 마루 역시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지만 국어책 한 줄을 더듬더듬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수학 문제 앞에서는 머릿속이 금세 하얘진다. 다행히 마루 곁에는 작은 어려움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주는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세심한 손길이 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더 정밀하게. 마루는 올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학년 초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검사 결과와 선생님의 관찰, 학생 보호자 상담을 종합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심리, 정서 및 학습 역량 등 정의적 영역까지 살펴 통합 진단을 진행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필요하면 학교 밖 전문기관의 심층 진단도 가능하다. 빈틈없는 기초학력 3단계 학습안전망. 울산 기초학력 3단계 학습안전망은 마루의 배움을 한층 더 촘촘히 챙기고 찬찬히 다져준다. 1단계는 정규 수업 내 즉각 지원으로 체험교사제와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한다. 마루는 초등 1에서 2학년까지 별도 교실에서 체험,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하는 초기 문해력, 기초 수리력 지도를 받았다. 올해는 마루 내 교실에 협력 강사님이 함께 들어와 마루와 친구들이 수업을 어려워할 때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준다. 2단계는 학교 안 맞춤 지원으로
학교별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두드림 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마루는 담임 선생님과 방과 후 교과 보충 수업 및 학습 도약 계절 학기를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 공부뿐만 아니라 정서, 진로, 가정 상황까지 두루 살펴주는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다. 3단계는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움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움터 프로젝트는 마루와 같이 복합 특수 요인으로 인해 교내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 학생에게 전문기관과 연계한 1:1 맞춤형 심층 진단 및 중재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이다. 마루는 난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 경계선 지능 지원 학업, 감성 지원 맞춤형 학습 전략, AI 기반 문해력 향상, 한글 익히기,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 등 총 7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경계선 지능 난독 학생 상시 진단 서비스 가동. 올해 6월부터 마루처럼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초, 중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시 진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단 서비스는 3개월 이상 관찰한 담임 선생님의 추천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 방과 후 시간에는 초, 중 등 특수교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진단에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등 표준화된 도구가 활용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와 관련 학과의 현직 교수가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여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후 전문가 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움터 프로젝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로 이어진다. 한 방울씩 채운 물이 항아리를 넘치게 하듯 마루의 배움도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임계점을 넘어 성장 잠재력을 발현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는 오늘도 조용한 기적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정성껏 수많은 마루들의 배움을 채워가고 있다. 특집 6.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엄마들의 용기 있는 도전. 글 편집위원 이솔비. 엄마들의 용기 있는 도전. 똑똑똑. 교실에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북맘. 말 그대로 책 읽어주는 엄마라는 별명을 지닌 그들은 울산교육청 학부모 오독서 교육지원단 소속으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보다 책에 진심인 용기 있는 그들의 도전을 살펴보자.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란?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는 초등학생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선발된 학부모 오독서 교육지원단이 초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는 해마다 많은 관심과 반응을 받으며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해에 선정된 도서는 총 3권으로 오다라의 불량감자, 토끼행성 은하늑대, 부글부글말 요리점이다. 제목만 봐도 호기심이 샘솟는 책을 주제로 북맘들은 학생들과 소리내어 글을 읽는 낭독 활동을 한다. 책 읽기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배운 내용을 되새긴다. 학생들은 책 읽는 기쁨을 새롭게 느낄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독서 문화를 자연스레 익힌다. 북맘의 숨겨진 노력. 학부모 오독서 교육지원단이 낭독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맘들은 지원단이 되면 연수를 통해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연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효과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가이다. 또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독서 토론식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배우기도 한다. 낭독 활동에 익숙해진 북맘들은 최종적으로 수업 시연을 한다. 활동별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가늠하고 각자의 수업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해진 연수가 끝난 후에도 북맘들의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원단 내 조별 활동을 통해 선정 도서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준비한 수업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수업 자료가 나날이 쌓이고 만반의 준비를 거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건 바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 북맘들이 다녀온 교실.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던 학생들은 낯선 선생님의 모습에 대부분 어색해한다. 하지만 책 읽어주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은 사르르 녹는다. 마치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일까? 학생들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책 읽는 즐거움을 얻는다. 누군가 책을 읽어준다는 경험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새로울 수도 있지만
듣는 이를 위해 들려주는 따뜻한 소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진심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북맘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그들이 다녀간 교실에는 책 읽는 소리가 발자국처럼 남아있다. 그 소리는 아이들 마음에 남아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더 멀리. 특집 7.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수요일 아침의 행복. 선배가 책 읽어주는 교실. 글 편집위원 이솔비. 교실 문 앞에 서면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내 손에는 동화책이 들려있다. 앞문을 열면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내게로 모인다. 침을 꿀꺽 삼킨다. 나는 책 읽어주는 선배다. 매곡 초등학교에는 수요일 아침마다 저학년 교실로 찾아가 책을 한 권씩 읽어주는 멋진 선배들이 있다. 20명 남짓한 선배들의 따뜻한 노력과 정성은 한 교실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낭독 도우미가 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치열하다. 학기 초 낭독 도우미 모집이 시작되면 5, 6학년 학생들은 신청서의 이름과 학반, 지원 동기, 경력 등을 작성하여 선발 결과를 손꼽아 기다린다. 작년 교내 낭송 낭독대회에서 상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동생에게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많이 해봐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데 수요일 아침 시간만큼은 선생님이 된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50여 개의 사연 중에서 선택받는 것은 단 20개. 낭독 도우미로 선발된 학생들은 가장 먼저 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 사서 선생님과 함께 낭독과 구연을 잘하는 법을 익히고 책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연습한다. 이 과정들을 잘 거친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낭독 도우미가 될 수 있다. 마침내 위촉장을 받은 학생들은 뿌듯한 미소를 짓게 된다. 후배들에게 멋지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은 덤이다. 책 읽어주는 선배를 맞이하는 1, 2학년 학생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동화책 글밥이 둥실 떠있는 전자칠판 화면에 벌써 집중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실 바닥이나 소파 한 칸에 앉아 편하게 자세를 잡는 학생도 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책 읽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형태는 달라도 교실 속 후배들은 모두 눈앞에 선 선배를 올망졸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이 모여 하나가 되면 교실은 낭독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머릿속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교실은 동화 속 세상이 되고 학생들은 주인공이 된다. 책을 읽어주던 손에서 마지막 책장이 덮이고 나면 또 한 번 찾아오는 설레는 시간. 후배들은 선배가 들고 온 꾸러미를 힐끔거리며 분주히 손들 준비를 한다. 선배가 준비한 낭독 문제를 잘 맞춰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초롱초롱 빛나는 열정에 긴장하는 건 선배와 후배 모두 마찬가지다. 딩동댕. 낭독 문제를 마친 아이에게는 달콤한 보람이 찾아오고 기회를 놓친 아이에게는 다음을 기약하는 두근거림이 남는다. 모든 활동이 끝난 선배에게도 보람이 깃든다. 수요일 아침이 가져다주는 소소한 행복이다. 특집 8.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특수교육 대상학생 미술공모전. 나를 웃게 하는 것. 2022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기억한다면 배우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로 출연하여 깊은 여운을 남긴 배우 정은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극 중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자신만의 화풍으로 초상화를 그리던 그녀의 원래 직업은 화가이다. 5,000명이 넘는 인물의 캐리커처를 그리고 네 얼굴이라는 제목의 그림집을 발간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그림은 행복이죠. 그림 그리면서 시선, 조현병, 특히 그런 거 없이 행복하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정은예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장애인이 아니라 화가가 됐다. 라며 그녀만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미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비언어적 표현의 수단이다. 다양한 색, 질감, 형태를 조합하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정적 몰입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발달 장애인에게 미술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이 미술을 통해서는 자기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또 여러 미술 기법과 재료들은 오감을 자극하여 감각 통합을 촉진하기도 한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그들의 붓끝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잠시 책장을 덮고 이 책의 표지를 가만히 감상해보자. 울산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그린 표지에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는가? 더 많은 발달장애 학생이 미술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울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미술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 울산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공모전에는 600명에 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심사를 통해 학교급 학년별로 160여 편의 작품이 입상하여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울산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종이 위에 펼쳐낸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마련된다.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 울산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작품 전시회에 들러 느린 빛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그들의 그림을 감상해보기를 권한다. 미니 인터뷰,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백광현.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미술공모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나를 웃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웃게 하는 순간이 무엇이 있었는지 고민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미술 공모전은 주제에 맞는 그림을 출품하여 상을 받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노력이 빛나는 무대입니다. 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발견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술 공모전을 진행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물론 완성도 높은 그림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건 특별히 화려하거나 정교한 작품보다 자기만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출품작 중에 자신을 웃게 하는 순간을 라면 먹는 장면으로 표현한 학생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라면을 먹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림과 클레이로 표현했는데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작은 웃음과 정말 라면을 좋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보는 사람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작품이야말로 이번 공모전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 관람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작품을 보실 때 색감이나 구도, 기교 같은 완성도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학생 한 명 한 명이 보여주고자 하는 나를 웃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노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한 순간을 저마다의 시선과 색으로 풀어낸 자리입니다. 관람객들께서도 전시를 보시며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학생 작가들이 웃음을 짓는 순간들을 함께 발견해 주신다면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집 9.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책과 함께 떠나는 마음. 여행, 독서 치료. 글, 편집위원 김현지.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곤 한다.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이 책을 읽으면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되는 듯하다. 실제로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자아 발견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독서 치료. 독서 치료는 독서를 통하여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일이다. 고대의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테베의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현판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는 책을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책으로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는 감정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독자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읽으면서 책 속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며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렇게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는데, 억압된 욕구나 감정을 외부에 발산함으로써 우울함이나 불안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된다. 카타르시스를 통해 심리적 긴장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체득한 통찰은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과 인물을 연결하고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흘려보내며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단순히 읽는 사람을 넘어 자기 마음을 돌보는 치유자가 된다. 책을 읽었는데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읽게 된 것이다. 마음을 잔잔히 다독이는 독서치료 연수. 울산 남부도서관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독서치료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열렸다. 독서 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상황에 맞는 책 읽기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마련된 이 연수는 독서 치료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해, 건강한 관계를 위한 소통, 자존감 회복, 근력 키우기 등을 주제로 다뤘다. 학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독서 치료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기법을 익힐 때는 주로 그림책을 매개체로 활용한다. 함축적인 글과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마주하면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책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탐색하고 다양한 감정과 생각에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마음의 온기를 더하는 그림책 대화. 발빠르게 이번 연수를 적용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한 선생님이 있다. 고영중학교의 박선미 선생님은 세계 그림책 독서 토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열어 독서지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이미지로 표현한 세계 유수의 그림책을 매개로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와 가족 관계에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세상에 이바지하는 존재들을 들여다본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삶과 세계를 연결하여 확장적으로 성찰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또래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히며 자신의 세상을 다채롭게 만들어 갈 힘을 얻는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기 쉽다. 사실 가장 소중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낯간지럽게 느껴진다. 그럴 때 막연히 책을 펼친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책 속의 문장 하나가 마음을 툭 건드릴 때가 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의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책이라는 창을 통해 깊숙이 숨겨둔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자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특집 10. 세상을 배우고 어울리는 마법. 오늘도 잘했어요. 글 편집위원 신슬기. 내가 선택한 이 고요한 시간에 머물러 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요. 다시 조용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나의 숨결이 내가 있는 공간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언뜻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림책은 그림과 이야기가, 요가는 호흡과 움직임이 말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둘은 닮아있다. 그림책과 요가는 말과 글이 중요하지 않기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잘했느냐 하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누구나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림책은 상상하게 한다. 그림책으로 가을을 읽은 아이들은 붉게 물든 언덕과 대굴대굴 구르는 알밤과 도토리를 그려본다. 요가는 상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곧게 서서 한쪽 발바닥을 들어 올려 반대쪽 허벅지에 올린다. 양팔을 위로 뻗고 손바닥을 맞닿으면 나무가 된다.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눕는다. 두 다리를 접어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 동글 뾰족 도토리다. 어떤 그림책이든 펼쳐보고 좁은 요가 매트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여보자.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없다. 천국초등학교 위클래스에서는 마음놀이터라는 이름의 마음건강교실이 열렸다. 인근의 요가원을 방문하여 요가와 그림책 처음 영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자는 취지였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은 요가를 통해 잔잔한 바다처럼 편안해졌다. 지난 6월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그림책과 요가를 활용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림책 요가 체험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책 변신 요가를 읽고 모두가 주인공인 꼬주기가 되어보았다. 쉽고 재밌게 구성된 요가 동작을 가족이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감했다. 그림책에서 시작된 요가는 세대를 아우르고 어울리는 시간을 선사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괜찮다. 집에서든 교실에서든 그림책 한 권, 차 한 잔이면 충분하다. 아이들은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달려나가고 어른들의 무거운 몸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나 다른 속도지만 같은 책을 읽고 함께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비슷하게 흐르는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이 어렵다면 울산 곳곳에 숨어있는 요가원을 방문하거나 요가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림책처럼 펼쳐져 요가 동작처럼 흐르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곤 한다. 어느 저녁 단단히 뭉친 어깨가 유독 무겁고 나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부드러운 호흡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림책 한 권을 꺼내들고 일부러 더 나긋한 목소리로 읽어본다. 책을 덮은 후 그대로 등을 대고 눕는다. 팔과 다리에 힘을 빼고 눈을 감는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도 잘했어요. 작은 학교, 바다를 품은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글 편집위원 정가연.
푸른 바닷가를 품은 학교, 장생포 초등학교. 울산 남구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한 장생포 초등학교는 1946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8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때 고래잡이의 중심지였던 장생포의 전성기와 함께 붐볐던 이곳은 1986년 상업 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지금은 전교생 26명의 6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작은 학교지만 그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일대한 개별 학습 지도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성향과 꿈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예술과 체험으로 자라는 아이들. 장생포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예체능 수업이 이루어진다. 우쿨렐레, 영화, 무용, 마술, 인형극, 뮤지컬 관람까지 전교생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기회가 가득하다. 예술 감각은 교실 밖에서도 이어진다. 인근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를 자주 찾으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바로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방문 음악회다. 작은 학교 지속성장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된 이 공연에서 학생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다. 관객과 공연자가 한마음이 되어 음악을 즐기던 순간 아이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다. 방과 후에는 또 다른 배움이 기다린다. 탁구, 로봇 코딩, 실험 과학 등 다양한 수업이 운영된다. 학교 안에는 골프 연습실도 있어 학생들이 스윙을 연습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교육기부 덕분이기도 하다. 교실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배움. 이곳의 배움은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현장 체험학습이 아이들을 기다린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제 수업도 활발하다. 울산항만공사와의 협력 수업, 고래문화재단의 교육지원, 장생포문화기획단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 등 아이들이 교과서 밖 세상을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학교만의 특별한 자랑도 있다. 바로 장생포 앞바다의 정박한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열리는 선상 졸업식이다. 지난해 제80회 졸업식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마을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졸업식은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따뜻한 추억을 선물한다. 작지만 단단한 배움터. 장생포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에서 전입 문의가 많다. 통학 차량 운행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역사회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 승마교실, 골프교실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있다. 작은 학교는 오히려 작아서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 보며 수업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장생포 초등학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품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다. 슬기로운 교육 현장 힘을 겨루며 마음을 나누다. 글 편집위원 최상국.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다. 신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적인 상처 없이 기량을 겨루는 인간미 넘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양지초등학교 씨름부는 모래판 위에서 체력과 자신감을 키우며 매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중환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만나 씨름부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생들이 씨름부에 들어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씨름부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영상 매체로 씨름 대회를 보며 선수들의 모습이 멋져 보여 시작한 학생도 있고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학생을 눈여겨본 제 권유로 씨름을 시작한 학생도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씨름부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씨름부에는 3학년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씨름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씨름을 하기에 앞서 체력 훈련을 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씨름 기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힘이 좋고 덩치가 큰 학생은 들배지기 같은 허리 기술, 체형이 작은 학생은 앞무릎치기나 오금 당기기 등의 손기술을, 그리고 키가 크지만 마른 학생은 안다리 감기나 밭다리 감기 같은 다리 기술을 연습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2024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당시 6학년 윤소빈 선수가 개인전 11관왕, 단체전 5관왕으로 총 16관왕을 차지했죠. 반달곰 장사급으로 출전하여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선수는 윤소빈 선수가 전국 최초였고 저도 씨름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올해 3월에는 개인전에서 2명의 준우승자가 나왔고
7월에는 2명이 3위에 입상했습니다. 단체전에서도 3위를 차지했죠. 비결은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일찍 발굴해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기술을 성실히 익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성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과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응원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씨름부 활동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씨름부 학생들은 보통 학급에서 분위기 몰입꾼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장기 자랑이나 춤을 선보이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끌어내죠. 그리고 체격이 다른 학생들보다 크다 보니 솔선수범하여 학급의 어려운 일들을 돕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도 종종 맡기도 한답니다. 씨름을 통해 꼭 배우길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시합에서 승패를 떠나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씨름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은 학생들의 불규칙했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기르며 성격까지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학생들은 이제 진짜 힘은 의지라 믿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씨름부 한 학생은 씨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희망이자 꿈이에요. 라고 답했다. 모래판에서의 땀방울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향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 달고 다른 호의의 권리로 답하다. 수리권 글 편집위원 배상아. 어느 날 3년 전에 구매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수리점에 갔더니 새로운 휴대전화로 바꾸는 게 고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 직원. 당신의 선택은 1. 새로운 제품 저렴하게 구입. 2. 기존 제품 비싸게 수리. 대부분 전자를 택할 것이다. 때마침 끝난 약정, 어젯밤 광고에서 본 제품의 자태, 심전도를 확인해준다는 최신 기능 생전 궁금치 않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궁금해진다. 신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아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빠짐없이 전자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2023년 기준 한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평균 33개월. 조금 낡았지만 기능은 멀쩡한 패전자 제품이 엇박자로 쏟아진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로. 또 신상품 출시. 줄을 서세요. 큰맘 먹고 산 최신 전자제품의 기분 좋음도 잠시 몇 개월만 지나면 할인 딱지가 붙고 새 상품이 전광판을 메운다. 기종만 바뀐 채 쏟아지는 광고는 당신 물건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일명 계획적 진부화. 기업이 기존 제품을 의도적으로 진부하게 만들어서 제품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못 고쳐요. 새 제품 사세요. 오래된 제품을 수리점에 맡기면 단종된 부품과 비싼 수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기업은 새로운 제품으로 물르듯 소비자를 안내한다. 구매 말고는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이참회로 합리화하며 제안에 응한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수리를 무상으로 책임져준다는 호의에 반가워하며 그 대가로 우리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방법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직접 고쳐 쓸게요. 수리할 권리. 그렇다면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제품을 수리하거나 원하는 업체에 맡기지 못한다. 그래서 전자제품 교체 주기는 무상 수리 기간과 유사하게 맞물린다. 이 때문에 소비자로서 내가 선택한 제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이 등장했다. 수리점에 가면 되는 걸 무슨 고쳐 쓸 권리까지 주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리권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순환 경제, 기업 전략, 문제의식을 포괄하는 복합어다. 망가지면 쉽게 버리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소비자를 대하는 기업의 전략을 수정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는 생산 체계로 변화시키자는 문화이다. 진짜 주인이 되는 법. 소비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직접 고르고 고장난 이후에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 진짜 주인이 되려면 수리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은 2023년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고객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무료 배포하는 수리 지침서를 보고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격 말고도 숫자를 제품 정보에 명시했다.
10점 만점으로 색깔과 함께 표시되는 수리 가능성 등급이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기업은 수리권을 보장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가 친절을 당연히 여길 때 괘씸한 마음에 이렇게 표현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한 해 버려지는 전자제품 폐기물의 양 약 5,300톤으로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지구가, 사회가, 사람이 남아있다. 그들의 달고 다른 호의를 당연시하는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권리 수리권으로. 상식 톡톡, 계절에 닿는 철새들은 알겠지. 글 편집위원 김희은. 해마다 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은 어김없이 날아오고 날아간다. 가을이 되면 울산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떼까마귀 군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장면일지 몰라도 철새들에게는 생존을 건 장거리 비행. 추운 북쪽에서 번식한 새들은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는 그 여정 중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태화강은 철새들에게 소중한 쉼터이며 우리에게는 생태학습의 현장이다. 가을, 태화강에 내려앉는 계절 이주민들. 가을이 시작되면 태화강에는 철새들의 첫 무리가 도착한다. 대표적으로 청둥오리, 흰죽지, 쇠오리 같은 오리류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조용한 구역에 모여 쉬거나 먹이를 찾는다.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외가리, 중대백로, 민물가마우지 같은 새들도 함께 찾아온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공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염되었던 태화강은 맑고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났다. 수심이 얕고 갯벌과 갈대숲이 형성된 환경은 철새들이 머물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도래지다. 시민들은 이 계절이 되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 망원경을 들고 강가에 앉아 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검은 점들을 바라본다. 겨울, 태화강을 더 빛내는 깃털들. 겨울이 깊어지면 태화강은 더 특별해진다. 북쪽에서 날아온 고니떼가 하얀 깃털을 펄럭이고 강 위를 떠다니며 체온을 유지한다. 큰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이 길고 몸집이 크며 흰 깃털이 인상적이다. 북쪽 시베리아에서 번식해서 겨울에는 낙동강하고 태화강 등으로 남하에서 월동한다. 최근 무분별한 생태계 개발로 인해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고니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태화강은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겨울에도 쉽게 얼지 않아 철새들에게 안락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한다. 봄과 여름, 번식과 성장을 위해 다시 먼 길을 오르는 날갯짓. 3월, 태화강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이 북쪽을 향해 날아오른다.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남고 봄에는 번식을 위해 다시 먼 길을 오른다. 번식지에는 해빙된 습지와 풍부한 곤충이 기다리고 있다. 여름은 철새에게 짧지만 치열한 계절이다. 북쪽 습지에서 알을 낳고 부화한 새끼에게 하루 수십 번씩 먹이를 물어 나르고 새끼들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다. 철새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깨고 있다. 농경지 개발, 기후변화, 먹이 감소는 새끼들의 생존율을 떨어뜨리고 번식지의 생태계는 점점 위협받고 있다. 계절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손길. 우리나라에서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환경조절 서비스 활동, 문화 서비스 활동, 생태계 지지 서비스 활동을 하면 정부로부터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체계적으로 철새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철새 지리정보 누리집도 공개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에 대한 정보, 한국의 철새 분포 현황 및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의 이동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인간보다 더 민감하게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모든 계절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철새들, 그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은 몇 달 남짓. 철새가 있다는 건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 깨끗한 물과 먹이,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서식지가 있다는 뜻이다. 철새들이 매년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쉼터를 지켜야 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계절 속의 아름다운 날갯짓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깨알 정보, 철새를 배우고 만나고 싶다면 울산 철새홍보관. 철새 전시관과 교육장뿐만 아니라 5D 영상관과 VR 체험관이 있어 이색 체험을 하며 철새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다. 생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탐조 나들이는 태화강 철새를 두 눈으로
직접 탐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월, 9월, 10월을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예약 후 방문해보자. 최근에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철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철새를 배우고 만나면서 철새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역사인 울산, 왜 따로 서 있는 소나무처럼 외솔 최연배 글 편집위원 성희정. 어린 시절 처음 나가본 큰 대회가 바로 외솔 글짓기 대회였어요. 선생님의 호가 바로 외솔이지요. 왜 따로 서서 시린 겨울에도 내내 푸른 빛을 발했을 그 소나무 말이에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 선생님의 그 고든 삶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반갑소.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내 호를 딴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준다니 참 기쁘구려. 난 1894년 10월 19일 이곳 울산에서 태어나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오. 그 긴 세월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소. 결의말은 실로 결의의 정신이며 생명이기 때문이요. 결의말의 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그 결의의 정신이 약동하며 결의말이 번지는 곳에는 그 결의의 생명이 번진다오. 우리의 것을 만들고 싶었소. 나는 중학교 때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배웠소. 이후 관비 유학생으로 히로시마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1920년 부산 동네 고등보통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만들었소. 그것이 바로 1937년에 완성한 우리말본이라오. 이 책은 국어의 문법 체계를 이전과 달리 새롭게 만들고 정리한 것이요. 연희 전문학교에 부임한 해인 1926년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소. 바로 조선어연구회의 회원이 되어 한글날 제정에 참여한 것이라오. 그땐 아직 한글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지 않던 때라 각야날로 시작되었다오. 이때 시작된 한글날이 앞으로도 계속 소중히 여겨졌으면 좋겠구려. 이후 1929년에는 조선어학회 중심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했소. 국어사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유한 언어가 있다는 뜻이오. 조선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일본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소. 결국 1947년에 첫 권을 발행했고 1957년에 여섯 번째 권을 내며 안간했소. 일제의 모진 탄압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소.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소. 흥업구락부 사건이라고 들어봤소. 1938년 일제가 중국 침략을 앞두고 민족주의 단체 회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나도 사건에 연루되어 연희 전문학교 교직을 떠나야 했소.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소. 그들에겐 조선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사전을 만들려는 우리가 눈엣 가시였겠지. 그때 나는 함흥 감옥에 잡혀가 형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버텼다오. 비록 그들이 나라의 주권은 앗아갔지만 나의 정신은 뺏지 못한 것이오. 한자 대신 한글을, 세로 쓰기 대신 가로 쓰기를 시작했소. 광복 후 1945년 8월 17일 함흥 감옥에서 풀려났소. 오랫동안 국어 사용이 금지됐기에 학생들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오. 서둘러 19일 서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조선어학회 재건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오. 그리고 바로 9월 초에 조선어학회 안에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회에 교과서 편찬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되었소. 이곳에서 결의한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은 초, 중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한글로 하며 가로쓰기로 한다라는 것이었소. 1948년 10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해 공포되었고 가로쓰기도 그때부터 시작됐소. 해방 후 미군 정청에서 재직한 3년 동안의 나는 공부 시간을 사사로 허비한 일은 촌분도 없었으며 신문을 들고서 1분의 시간도 보는 일이 없었소. 중구 병영기에 있는 외솔기념관과 선생님의 생가, 외솔 탐방길을 걸으며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결의를 위해 우리말과 글을 위해 살아오신 선생님이 왜 따로 서 있는 굳센 소나무와 같이 느껴집니다. 홀로 우뚝 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계절도 없이 한결같은 그 모습을 존경합니다. 인문학 산책 천끝에서 한글의 멋을 담다. 서예의 글 편집위원 김지수. 글자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 서예.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행위를 넘어 글자의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이다. 종이에 먹이 스며드는 순간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하나의 작품이 된다. 우리나라 서예는 한자 서풍에서 출발해 중국 서예가들의 영향을 거치며 조선에 이르러 한석봉, 윤순, 이광사, 김정희 등 뛰어난 서예가들이 서체를 발전시켰다. 근대에는 전문 서예가들이 등장했고 광복 이후 한글 서예가 본격적으로 꽃 피우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글서예. 2025년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는 한글 창제 이후 600여 년 동안 왕실과 민간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기록해온 한글서예에 공식적으로 문화적 위상을 부여한 것이다. 한글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히 전승되고 널리 누려 특정 보유자를 두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한글서예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전통과 개성,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 한글서예의 서체에는 판본체와 궁체 같은 전통 서체뿐 아니라 개성이 담긴 민간 서체 등 다양한 서체와 필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판본체는 목판 인쇄용 글씨체에서 비롯되어 획이 단정하고 안정적이다. 궁체는 궁중 라인들이 편지를 쓰고 소설을 필사하며 발전시킨 서체로 단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민간에서 개성적으로 발전한 다양한 민간 서체들이 전해져 오늘날의 현대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바탕이 되었다. 붓끝의 흐름을 읽는 서예 작품 감상법. 서예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서예 작품을 감상할 때는 먼저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좋다. 이어서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글자의 배열과 여백을 살피는 장법. 색과 점을 균형 있게 구성한 결고 붓끝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용필과 은필, 먹의 농담과 질감을 보는 용목을 차례로 관찰하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감상 과정을 통해 작가가 붓끝에 담은 숨결과 감정을 느끼며 글씨가 가진 예술적 깊이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202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글서예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 온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붓끝에서 피어난 선과 점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전통의 깊이를 전하며 그 안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흔적 또한 엿볼 수 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멋을 정갈하게 담아낸 한글서예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서예와 캘리그래피. 서예는 붓과 먹을 사용해 전통적인 필법과 법도를 중시하는 조형 예술이다. 반면 캘리그래피는 더 자유롭고 현대적인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한 글씨 예술이다. 서예는 수련과 정신성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서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도구와 개성적인 글자 형태로 시각적 표현의 폭을 넓힌다. 도서 문화. 지구를 가꾼다는 것에 대하여 왕가리마타이 민음사 2012 50년 후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더 자주, 더 강하게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문득 걱정이 앞선다. 이 책의 저자이자 200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는 우리가 지구를 충만하게 가꾸겠다고 결심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 모든 아이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왕가리 마타이는 파괴되어가는 숲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알리고 나무 한 그루 심기 운동에서 시작하여 그린벨트 운동을 창설하는 등 자연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4,5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다. 환경에 대한 사랑, 지구 자원에 대한 감사와 존중, 자강과 자기 발전, 헌신하려는 마음과 자발적 활동의 4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왕가리 마타이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보호한 환경으로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랐다. 지구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구는 그 보답으로 우리가 자아를 치유하고 생존해 나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마시켄 멜저 프란체스카 산나 그림, 창비, 2023.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내가 받는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그림책은 내 마음속 사랑이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준다. 그림책의 첫 장을 넘기면 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을 걷고 있는 아주 작은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옛날한 옛날이라는 짧은 글의 시작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온다. 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구도의 그림에서 우리의 존재는 멀리서 보면 얼마나 작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얼마나 광활한지를 느끼게 한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흔한 것이 사실은 옛날 옛적부터 내려온 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 넓은 세상에 아주 짧게 머물다가는 인생에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그저 서로의 눈을 더 바라보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준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책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읽고 나눠보길 바란다. 탱탱볼. 강이라 저, 문학동네 2024. 탱탱볼은 참 기특한 공이에요. 탱탱볼을 잡으면 이렇게 주먹이 돼요. 주먹은 용기가 되고요. 땅으로 던져도 하늘로 솟아오르는 탱탱볼처럼 오늘도 힘차게 튀어오르는 아이들이 여기 향수 문방구에 있다. 이곳은 학교 근처 아파트에 재개발로 교문을 옮겨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교문 상권을 잃어버린 곳이다. 문방구는 반드시 학교 정문 앞에 라는 공식이 깨졌지만 아이들은 제각각의 이유로 이 문방구를 찾는다. 탱탱볼을 던지는 초등학생이라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중학생 하나, 범죄심리 분석관이 꾸민 영우와 어떤 이유로 잠 못 드는 강아지 무무까지. 문방구의 주인이자 전직 형사인 영욱은 손님이 없어도 문방구에서 매일 아이들의 곁을 묵묵히 지킨다. 아이들 곁에 영욱과 같은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이라는 아무 문 앞에 선 아이들의 통통 튀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모순. 양귀자 저 쓰다. 2013. 대학, 취업, 결혼, 출산, 삶에서 가장 심도 있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 그중 결혼은 긴 고민 끝에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결심한다. 25 주인공 안진진.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꿈을 좇는 김장우와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나영규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안진진은 쌍둥이인 어머니와 이모의 상반된 삶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폭력배인 남동생과 늘 돈에 시달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 그와 반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며 자식 유학도 보내주는 완벽한 이모의 가정. 하지만 이모는 늘 공허한 삶을 살며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는 안진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 결혼 결심의 계기가 된다. 안진진은 과연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고 실수는 되풀이된다는 작가의 마지막 이야기. 작가는 왜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까? 그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길 바란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자전거를 이용하기 전 점검해보세요. 1. 제동장치 작동 확인.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안장은 내 몸에 맞게 조절. 4.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지 확인. 5. 손잡이와 발판 확인하기. 6. 전조등과 후미등 잘 켜지는지 확인.